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모시고 국내외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시장이 이제 국제유가 상승을 계기로 다시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런 시장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좀 매크로상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 코스피도 2,500선 내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좀처럼 방향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지수 베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좀 이러한 좀 고민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팅 방향성을 좀 나오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9월 FOMC까지는 일단은 뭐 원론적인 네.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기다리고 그 후에 좀 베팅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뭔가 뚜렷한 모멘텀, 방향성은 안 보이고 좀 약간 등락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에는 네. 유가 상승이 오히려 호재라는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미국 원유 재개 감소 이슈도 있고 전략 비축률을 덮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유가 뭐 호재가 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들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인플레이션에 예.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유가 상승은 그리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건은 지금 국제 유가가 이제 87달러 내외까지 올라왔고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7월 이후로 수익률을 계산해 봐도 약 20%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예. 이거 유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여기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위로는 조금 열어놔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90달러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최근에 유가를 상승했던 요인은 공급 측면에서 유가 상승 요인이 좀 더 컸습니다. 예. 뭐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에 대한 불안들 이러한 것들인데 반대로 수요 측면에서 유가 흐름을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힘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쪽도 경기가 이제는 노랜딩 전망에서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것 같고 유로존도 지금 경기가 뭐 거의 뭐 빈사 상태라는 예. 이야기들도 있고 중국도 열심히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단에서 유가를 들어올릴 만한 힘들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미뤄 봤을 때 유가는 뭐 지금 레인지 80달러가 하단, 그다음 90달러 상단 이 레인지에서 당분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지금 뭐 87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그쵸. 밴드 폭이 크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유가가 좀 위로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뭐 시원치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더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환율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답보 상태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350원 뚫는지 안 뚫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장기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는데 이거 뚫으면 위로 한 번 더 열어놔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방향성은 달러와 가치가 정하게 되는데 달러와도 지금 뚜렷한 흐름은 보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달러와 강세는 뭐 연준의 긴축 기대감들이 높아지면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도 시장에서도 연준이 과연 긴축할까 안 할까 이제 양분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달러와 가치에 지금 그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또 이게 미국 국채 금리에 상당히 또 시장이 반응을 네. 했어요. 특히 이 연준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다시 5% 안팎인데 국채 금리 상황과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유가나 달러보다 제일 이제 시장을 좀 괴롭히게 만드는 게 고민이나 불편하게 만드는 게 금리 상승인데 금리 상승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2대에서 지금 잘 안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부담을 계속 누적시키고 또 실물 경제에서도 고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계속 좀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관건은 과연 이제 금리가 뭐 얼마나 빠지는지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고점이 어디인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이게 제일 이제 관건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추정을 해 보자면은 그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기준으로 4.5%대까지는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좀 버틸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4.5까지. 예. 이거는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시행한 전문가들 설문조사에서도 4.5까지만 가면은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외환시장 모두 그냥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감당 가능하다. 이러한 좀 답변들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바는 4.5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전체적으로 투자자들 하여금
전략을 수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겠지만 지금 그 상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현재 4.3, 네. 그 4.4까지 갔다 이제 4점이 왔다 네. 갔다 하는데 4.5에 근접한다면은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그쵸. 미칠 것 같아요. 넘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심리적으로는 흔들림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이상까지만 안 넘어가면은 다들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감내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장 전반에 이런 매크로 변수들 종합을 해보면은 골디락스를 기대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어서 휘청하는 그런 양상이고 뭐 결국 이제 연준의 FOMC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동결적이 좀 훨씬 우세해 보이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 FOMC 9월은 동결이 거의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9월의 동결 여부가 아니라 점도표나 경제 전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연준이 향후 금리나 그 성장 그 정책 경로를 어떻게 수정할지 이게 관건인데 그 9월 FOMC 이후에 뭐 10년물 금리가 4.5 이상으로 가거나 4.5 트라이 하러 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다분히 매파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면은 그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매파적인 시그널을 안 보낼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고용시장 둔화가 되면서 임금바이 인플레이션 압력도 내려가고 있다는 거 이러한 데이터들 또 연준 내부적으로도 지금 워낙 전망에 대해서 의견 불일치가 너무나도 심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데 과연 연준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세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그림은 안 그려진다라고 예. 보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 예상은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또 하나 변수가 8월 소비자 물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나올 텐데 시장 전망은 3.6%예요. 기금주권 하우스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3.6 정도로 보고 있고 9월 달까지도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조금 높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도 야 이거 인플레 다시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거 판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연준 11월 달 긴축하고 12월에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은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헤드라인 말고 코어를 봐야 됩니다. 예. 코어와 슈퍼코어 물가 이 두 가지 근원적인 기조적인 물가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물가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이 컨센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시 변동성은 출현할 수 있겠지만 코어랑 슈퍼코어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변동성이 만들어내는 증시나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충격 이런 것들은 제한적일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자 물가 해석은 뭐 하여튼 잘 해야겠습니다. 네. 최근 뉴욕 증시가 또 중국 이슈가 불거졌어요. 네. 그 특히 이제 애플을 끌어내린 뭐 이 원인은 다들 아실 텐데 계속해서 중국이 이 경기부터 이런 기술 이슈까지 뭔가 다양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 계속되겠죠? 네, 그 한동안 뭐 미국에서 중국 방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관계 개선 기대가 이러한 것들 이제 헤드라인들을 많이 장식을 했었는데 그 기대감들은 계속 접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분쟁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지금 가장 관건인데 예.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번에 주가 부진 돌릴 만한 모멘텀은 이제 조만간에 공개될 아이폰 15에 대한 출시 예. 이거에 대한 효과도 한번 기대해 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뭐 오늘 새벽에는 조금 반등을 했는데 네. 주가 하락세는 좀 멈출까요? 예, 그 뭐 그동안 지난주에 빠진 정도를 생각해 보면은 시가총액 거의 그렇게 큰 업체가 주가가 뭐 3거래일 만에 거의 7, 8% 예. 급락했다라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 하여금 낙폭이 좀 과도하다 인식이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 쪽에서 이제 아이폰 사용 금지령 내린 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사드 그런 예. 것처럼.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이번 주 애플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 복원하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원래 이런 거 규제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다 이제 소스를 통해서 하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월가나 여의도나 이제 애플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만 봐도 의견들이 워낙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은 좀 과도하다, 한쪽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주가 급락에 대한 반응은 매크로단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도망칠 필요는 없다 이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뭐 빠질 만큼 빠진 상태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미국 빅테크 기업의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럽연합의 빅테크 기업 독과점 규제
그러니까 자기 우대하는 거 이제 그렇죠. 규제하는 이런 건데요. 이 적용 대상 기업 리스트에 삼성전자는 다행히 빠졌지만은 뭐 애플,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 투자 심리에 아무래도 좀 빅테크가 끌어간 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새로운 악재는 아니에요. 이 빅테크 네. 주들 악재. 예고된 항상 됐던 예고된 거죠.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빅테크 주들의 주가를 괴롭힐 만한 존재는 금리와 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10년물 기준으로 4.5% 시도하러 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금리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위의 상단 자체는 금리 상단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네. 봤을 때 빅테크주들 너무 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모든 그 경제 뉴스, 이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AI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좀 시장 흐름이 좀 지루해졌습니다. 9월 네. 들어서 사실 뭐 9월에 뭐 해마다 이렇게 썩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는 않았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좀 세 달의 기대가 있었는데 아주 지루한 흐름인데요. 이번 주에도 그럴까요? 네, 이번 주도 아무래도 지금 뭐 내일 당장 소비자 물가 있고 목요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하다가 국내 선물옵션 만기일 여러 가지 이제 지수 상단을 좀 막을 만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는 그냥 지수는 지루하지만 그 테마단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는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망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9월 달은 지금 한 해 얼마 뭐 한 절반 정도 이제 지나갔는데 하단 자체는 2,480 정도로 2,500 밀리면 저는 사자라는 예. 입장이고 대신에 상단도 8월 달 초에 했던 정고점 이거 2,680선 이상으로 뚫긴 쉽지는 않다. 아니,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변동이 있어도 좀 뭔가 시장이 좀 숨통이 그쵸. 튈 것 같은데요. 자,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단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짧은 주기의 테마주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로봇, AI, 제약주 이런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이거 쫓아가도 됩니까? 쫓아가도 되긴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여기 쫓아갔다가 내일은 여기 쫓아가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으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순식간에 뭐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생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 예. 이거를 그날 맞춰서 따라가긴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어차피 순환매는 계속 도니까 하나만 잡고서 쭉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로봇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봇 쪽으로 잡고 가시고 AI 좋아하시는 분들 AI 쪽으로 잡고 가시고 이게 차라리 현재 시점에서는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힘들어하시는 게 그렇죠. 오늘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많이 보이는데 네.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오르고 네. 친구가 가진 종목만 오르고 옆집이 가진 종목은 그렇죠. 오르고 이런 거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참. 근데 하루만 참으면 다음날 자기 차례가 올 때가 좀 더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한 놈만 패라 이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 그 딱 표현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뭐 그것 순환매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두더지 잡기 하듯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 있는데 한 테마를 갖고 진득하니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